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형광등이 새벽 2시의 정막을 차갑게 밝히고 있었다. 도쿄발 마지막 항공편 승객들이 피곤해 지친 채 세관을 통과하고 있었고 캐리어 바퀴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을 굴러가며 터미널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세관원 박진우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승객들의 행렬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검은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털을 가진 독일 셰퍼드 별이가 서 있었다. 별이는 지난 3년간 한 번도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이 밤 모든 것이 바뀔 예정이었다. 별이가 갑자기 목을 들어 올리며 귀를 쫑긋 세웠다. 그녀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지더니 박진우가 목줄을 잡을 새도 없이 앞으로 돌진했다. 별아, 이리 와. 박진우가 소리쳤지만 별이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유모차를 밀고 있는 한 여성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박진우는 원래 세관원이 될 생각이 없었다. 해병대 출신인 그는 훈련 중 무릎 부상을 당해 군 생활을 일찍 마감해야 했다. 티타늄 핀이 박힌 다리와 막막한 앞날을 안고 있던 그때 인천공항 세관에서 일할 기회가 찾아왔다. 별이 역시 처음부터 주목받는 개는 아니었다. 경기도 어느 산골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그녀는 야위고 경계심이 강했다. 다른 조련사들은 별이를 기피했지만 박진우는 그녀 눈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다. 이 개에게는 직감이 있어요. 박진우가 김 반장에게 별이를 맡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 한 말이었다. 이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년간의 협력이 그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별이는 단순히 마약이나 밀수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감지했다. 떨리는 손, 너무 빠른 눈동자 움직임, 긴장된 미소까지 별이는 사람들이 놓치는 모든 것을 포착했다. 그날 아침 5시, 박진우는 평소와 같이 별이를 데리러 동물보호센터에 갔다. 활주로를 따라 함께 조깅을 한 후 30분간 훈련장에서 명령 연습을 했다. 김 반장이 검문소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그가 별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주말에 북한산으로 하이킹 갈 예정이에요. 박진우가 별이의 귀를 긁어주며 답했다. 별이가 충분히 쉴 자격이 있죠. 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갔다. 런던에서 온 대학생이 금지된 약초를 반입하려다 적발되었고 싱가포르 출신 사업가는 신고하지 않은 명품 시계를 숨기고 있었다. 태국에서 온 가족은 수입 금지된 이국적인 과일을 가져오려 했다. 별이는 완벽하게 일했다. 내게는 정말 뭔가 달라. 점심시간에 동료 세관원 이수진이 말했다. 마치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 박진우가 미소 지으며 별이에게 몰래 간식을 주었다. 별이는 우리가 놓치는 걸 봐요. 사람들이 거짓말하기 전부터 알아차리죠. 저녁이 되자 별이가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계속 빙빙 돌며 때때로 낑낑거렸다. 박진우는 이를 긴 하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태평양 폭풍 때문에 도쿄발 마지막 항공편이 지연되어 그들의 근무 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되었다. 터미널 뒤는 비어가고 있었고 야간 근무팀만 남아있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박진우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러면 이틀 동안 쉴 수 있어. 도쿄발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빈 터미널에 메아리쳤다. 별이가 갑자기 긴장했다. 귀가 쫑긋 서고 파란색 유모차를 밀고 있는 한 여성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여성은 큰 어깨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경직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굴러다녔다. 터미널이 서늘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별아, 확인해봐. 박진우가 조용히 명령했다. 별이가 앞으로 나아갔다. 코를 움직이며 공기를 맡았다. 유모차 안에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보통의 칭얼거림이 아니라 명백한 불편함의 표현이었다. 별이의 목구멍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나왔다. 여성이 즉시 유모차를 옆으로 빼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에요? 제 아이에게서 개를 떼어주세요. 일상적인 검사입니다, 아주머니. 박진우가 침착하게 말했다. 어디서 오셨나요? 도쿄요. 그녀가 너무 빨리 대답했다. 직항편이에요. 귀여운 아기네요. 박진우가 한 걸음 옆으로 움직이며 계속 순찰하는 척했다.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남자아이예요. 그녀가 답했다. 억지로 지은 미소였다. 8개월이에요. 아기가 불편해 보이네요. 박진우가 아기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며 말했다. 긴 비행이 아기에게는 힘들었겠어요. 배가 아파해요.
그녀가 말했다. 손가락이 유모차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기압 때문에요. 승무원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담요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아래에 딱딱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별이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코가 더 빠르게 움직였다. 여성이 유모차를 급히 뒤로 당겼다. 제발 걔를 치워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기가 무서워해요. 별이는 아이들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박진우가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말했다. 아기들과 함께 일하도록 훈련받았거든요.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별이는 아기들과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녀의 반응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여성이 얼굴이 하얘졌다. 숨이 가빠졌다. 그래도 멀리 두세요. 그녀가 고집하며 다시 유모차를 뒤로 빼려 했다. 별이가 작은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다.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신호였다. 박진우는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는데 더 약하게 마치 힘이 빠져가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 아기가 정말 불편해 보여요. 박진우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때때로 비행 중에 안전벨트가 꼬이기도 하거든요. 안 돼요? 그녀가 외쳤다가 즉시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아니, 아기는 괜찮아요? 방금 기내에서 기저귀를 갈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별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이 유모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박진우는 3년 동안 별이가 아기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예쁜 목걸이네요. 박진우가 그녀의 목에 걸린 별 모양 실버 펜던트를 보며 말했다. 가족 유품인가요? 그녀가 펜던트를 만졌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네, 할머니 것이에요.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고 박진우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다. 아기가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아주머니, 제게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기가 고통받고 있어요. 유모차를 검사해야겠어요. 그녀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들이 엄마를 괴롭히고 있어요. 박진우가 물러서기로 결정했다. 별아, 이리 와. 그가 목줄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하지만 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명령을 거역했다. 발이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크고 지속적으로 짖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박진우? 김 반장이 다가오며 소리쳤다. 반장님, 별이가 유모차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박진우가 답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별이가 다시 유모차로 돌진했다. 앞발이 유모차 가장자리를 쳤다.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유모차를 너무 세게 당겨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 개를 제 아기에게서 떼어내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박진우가 별이를 끌어당겼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별아, 엎드려. 그가 명령했다. 이번에는 별이가 복종했지만 몸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김 반장이 여성을 보더니 우는 아기를 보았다. 아주머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진우는 우리의 최고 요원 중 하나예요. 그의 개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검사할 의무가 있어요. 이건 괴롭힘이에요. 그녀가 주장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상관을 불러주세요. 긴 침묵 후 그녀는 검사실로 안내되었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성 세관원 정미라가 합류했다. 박진우가 여성의 가방을 검사했다.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지만 별이는 계속 유모차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유모차를 검사해야겠어요. 박진우가 말했다. 아기를 안아주시겠어요? 그녀가 긴장했다. 겨우 잠들었어요. 안으면 다시 울 거예요. 아주머니, 저도 엄마예요. 정미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기가 불편해 보여요. 괜찮은지 확인해 봅시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진우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예요.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아기를 안아 올려 가슴에 꼭 안았다. 검은 머리에 피곤한 눈을 가진 남자아이는 지쳐 보였다. 정미라 씨가 아기를 안아주실게요. 김 반장이 말했다. 안 돼요. 그녀가 아기를 더 꽉 안았다. 낯선 사람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아기와 함께 떨어져 서 계세요. 박진우가 유모차에 다가며 말했다. 별이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코로 담요를 킁킁거렸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담요를 들어 올리고 멈췄다.
유모차 안감 아래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그가 칼을 꺼내 작은 절개를 만들었다. 숨이 멎었다. 안쪽에 권총이 있었다. 베레타 92, 장전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있었다. 무기 발견. 그가 침착하게 말하며 뒤로 물러나 자신의 총을 뽑았다. 아주머니, 아기를 유모차에 눕히고 뒤로 물러서세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금 아기를 눕히세요. 김 반장이 반복했다. 손이 권총집에 놓였다.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히면서 무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아기는 몰라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뒤로 물러서서 손을 머리 뒤로. 박진우가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그녀가 복종했고 몸이 축 늘어졌다. 김 반장이 수갑을 채웠고 박진우가 지원을 요청했다. 권총은 1년 번호가 제거되어 있었다. 불법 무기의 명백한 징후였다. 안감 아래에서 탄약 상자도 발견되었다. 정미라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검사했다. 부상은 없었지만 탈수 증상이 있었다. 박진우가 별이에게 무릎을 꿇었고 별이는 마침내 긴장을 풀었다. 착하네. 그가 속삭이며 쓰다듬었다. 너는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별이가 그의 다리에 몸을 기댔다. 그들의 순간은 짧았지만 따뜻했다. 율리라라는 이름을 댄 여성이 조사실에서 박진우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이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을 강조했다. 수갑은 풀렸고 앞에는 손대지 않은 커피가 놓여 있었다. 옆방에서는 정미라가 나단이라는 이름의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의료진은 그가 건강하지만 지쳐 있다고 확인했다. 인신매매 수사팀의 박소영 수사관이 조사에 합류했다. 윤 씨, 이 권총은 2년 전 부산의 한 총포상에서 도둑 맞은 것입니다. 박진우가 시작했다. 무기 밀수는 최소 20년형이에요. 인신매매와 연관되어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피곤하지만 결연한 눈빛이었다. 저는 인신매매업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누구로부터요? 박소영이 물었다. 아이 아버지로부터요. 그녀가 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의 이름은 최민호예요. 5년 전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는 완벽했어요. 부유하고 매력적인 신라건설 사장이었죠. 저는 그의 비서로 일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녀가 멈췄다. 손가락이 펜던트를 만졌다. 제 모든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를 검사했어요. 그 다음엔 폭력이 시작됐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박진우가 물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한 번 시도했어요. 그녀가 쓴 웃음을 지었다. 경찰들이 그의 친구들이었고 골프 모임 멤버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는 저를 더 심하게 때렸어요. 외국인인 저를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이는요? 박소영이 물었다. 임신했을 때 그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빠졌어요. 아이가 저를 붙잡아두는 수단이라고 말했어요. 나단이 태어난 후 아기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언젠가 그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어요. 나단을 캐나다에 있는 그의 부모에게 데려가서 제가 나쁜 엄마라고 주장할 계획이었어요. 나단의 여권에는 8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더 어려 보이는데요? 5개월이에요. 그녀가 인정했다. 서류를 위조했어요. 민호가 우리를 찾고 있어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꿨어요. 권총은 어디서 났나요? 박진우가 물었다. 도망치기 전에 그의 컬렉션에서 가져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우리를 찾으면 보호할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도쿄에 둘 수 없었고 보호 없이 비행기를 탈 수는 없었어요. 왜 미국으로 돌아왔나요? 박소영이 물었다. 일본에 머물지 않고 비자가 만료됐어요. 율리라가 답했다. 저는 일본 시민이지만 몇 년 전에 거주권을 포기했어요.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서 떠날 수 없으셨고요.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도와줄 연락처가 있거든요. 폭력의 증거가 있나요? 박소영이 물었다. 율리라가 펜던트를 만지고 돌리자 작은 USB 드라이브가 나타났다. 여기 모든 게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감시 카메라 영상, 병원 기록, 그가 제자를 동결한 금융문서들. 박소영이 USB를 받았다. 확인해 보겠어요. 하지만 무기밀수는 중범죄라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알아요. 율리라가 속삭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단만 생각했어요. 박진우와 박소영이 눈을 마주쳤다. 이야기는 그럴듯했고 폭력의 징후는 명백했다. 그녀의 공포, 계획의 세심함, 절망적인 결정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율리라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조용히 물었다. 나단을 잃게 되나요? 검증에 달려 있어요. 박소영이 솔직하게 답했다. 밀수는 연방 범죄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관대함이 가능해요. 당신의 주장이 확인되면 가정폭력 변호사들을 연결해 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찾을 거예요. 율리라가 속삭였다. 항상 찾을 거라고 했어요. 박진우는 별이가 발밑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행동이 이제 이해됐다. 무기뿐만 아니라 여성의 공포와 아기의 불편함까지 감지했던 것이다. 윤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박진우가 결정을 내리며 말했다. 당신과 나단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할 거예요. 하지만 정직해야 해요. 그녀의 눈에 희미하지만 살아있는 희망이 스쳤다. 5장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박진우가 서울교회의 작은 집 앞에 SUV를 주차했다. 뒷자리에 앉은 별이가 장소를 알아보고 흥분했다. 그래, 애야, 그들을 보러 가는 거야. 박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단에게 얌전히 굴어야 해. 문이 열리고 율리라가 나단을 안고 나왔다. 그녀는 훨씬 좋아 보였다. 뺨에 생기가 돌고 눈이 맑아졌다. 나단은 킥킥거리며 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박진우 세관원님, 율리라가 따뜻한 목소리로 외쳤다. 별이야, 들어오세요. 집은 소박하지만 아늑했다.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테이블에는 아동 도서들이, 그리고 임시 비자를 받은 나단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별이가 조심스럽게 나단 옆에 누웠고 나단은 기뻐하며 별이를 바라봤다. 어떻게 지내세요? 박진우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매주 좋아지고 있어요. 율리라가 나단이 별이를 쓰다듬는 것을 보며 답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연장되었고 민호는 저에게 동료를 통해 연락하려다가 보석금이 취소되었어요. 강제 추방은 어떻게 되었나요? 수사가 신라건설에까지 확대되어서 민호를 비호했던 지역 경찰들의 부패가 드러났어요. 폭력 혐의의 뇌물수수와 증인 협박까지 추가되었어요. 율리라에 대한 무기 밀수 혐의는 취하되지 않았지만 검사는 거래에 동의했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그리고 의무적인 상담을 받고 3년 후 전과 기록 말소 가능성이 있었다. 나단은 어때요? 박진우가 그녀가 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가족의 이름이에요. 율리라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일본 전통에서 이 이름은 희망을 의미해요. 가장 어두운 날들에도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개일 줄은 몰랐지만요. 저도 개를 키우려고 해요. 그녀가 덧붙였다. 폭력을 겪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요. 트레이너는 개가 안전뿐만 아니라 빼앗길 수 없는 유대감을 준다고 말해요.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율리라가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내일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요. 그녀가 말했다. 새 신분증도 거의 완성되었고요. 비밀 장소로 이사한 후에는 연락을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사건이 완전한 격리를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잘 해낼 거예요. 그가 말했다. 둘 다요. 당신들 덕분에요. 그녀가 별이에게 무릎을 꿇으며 답했다. 제가 뭘 했는지뿐만 아니라 왜 했는지도 봐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별이가 코로 그녀의 손을 건드렸고 그 제스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차를 타고 떠날 때 박진우가 백미러로 별이를 보았다. 너는 그녀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구나? 그가 말했다. 그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지. 별이가 귀를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현명하면서도 순수했다. 박진우가 미소 지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진실이 말이 아니라 직감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 사무실에서 박진우와 별이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벽에는 올해의 세관팀이라는 상패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책상 위의 작은 사진이었다. 율리라와 나단,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새로운 삶에서 영원히 감사하며 리라와 나단. 그날 밤의 사건은 박진우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법과 정의는 때로 복잡하고 진실은 항상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순수한 직감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별이는 단순히 무기를 탐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어머니의 절망과 한 아이의 고통, 그리고 보호의 필요성을 감지했던 것이다. 오늘도 인천공항 터미널을 거닐며 박진우와 별이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안다. 진짜 범죄와 절망적인 보호 사이의 차이를, 그리고 때로는 법의 문구보다 마음의 소리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별이의 직감은 그날 밤 2개의 생명을 구했다. 한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진짜 범죄자들이 있고 별이와 박진우는 그들을 잡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안다. 때로는 가장 큰 용기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때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순간들에서 진정한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이해와 보호에서 나온다는 것을.